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미애 법무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굵직한 뉴스가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에 따라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법원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해임에 해당돼서 과하다고 판단했고 이 결정이 나오고 30분 뒤인 저녁 5시를 넘겨서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무 배제 일주일 만인 오늘 오후 5시 1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이 나온 지 불과 30여 분 만입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집행정지 신문을 진행한 법원은 하루를 넘긴 고심 끝에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직무 배제 조치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겼다며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킨 겁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징계 전까지 임시 처분이라 해도 사실상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긴급히 정지시킬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직무 배제 조치의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춘 것으로 조치 자체를 취소할지 결정할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본안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제한했습니다. 또한 감찰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징계할 사유도 아니라는 윤 총장 측 주장 역시 본안 소송에서 다툴 일이라며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내일 열기로 했던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이틀 연기한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윤 총장의 요청을 수용했다는 건데요. 이건 말고 오늘 법무부의 자문기구는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말렸고 법무차관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윤수환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당초 내일 열기로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심의위를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습니다.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 복사와 징계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며 징계심의위를 늦춰달라고 한 윤 총장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징계위에 앞서 오늘 소집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위는 오늘 3시간 넘는 임시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 수사 의뢰 등 법무부의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감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히 자기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호해 주는 것이 적법 절차의 기본인데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또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법원이 징계위에서 증거조사 요구권 등의 방어권이 윤 총장에게 보장돼 있다고 언급한 대목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직무 배제 이후 8일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려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파죽지세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욱이 당연직 징계위원이자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던 고기영 법무차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위 구성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고 차관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상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제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오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조속히 후임 차관 인사에 나서겠다며 징계위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윤 총장 측은 현직 검사 징계위원 명단의 공개 등을 요구하며 당일 기피 신청 가능성마저 내비치고 있어
개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네, 윤 총장은 근 일주일 만에 그것도 퇴근 시간을 앞두고 출근을 해서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검찰 상황과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현주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총장이 오늘요 대검청사 현관으로 출근을 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 퇴근을 안 했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시간 정도 업무를 본 뒤 잠시 뒤인 8시쯤 퇴근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극도로 언론 노출을 피하던 평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인데 공개적으로 대검청사 1층 현관을 통해 출근한 게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집무실에 들어간 윤 총장은 대검 간부로부터 간단하게 밀린 업무 보고를 받았고요. 원전 1호기 수사 등 민감한 현안들은 내일 출근해서 차분하게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내부를 단속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표현입니다. 자, 오늘 법원의 결정문을 쭉 읽어보면요. 자, 추 장관 행보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꽤 있던데요. 자, 앞으로 이제 징계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오늘 법원 결정에 법무부는 일단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는 법대로 밟아나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법원 결정은 직무 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국한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원래 계획하고 있던 징계 절차도 법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이나 판사 사찰 문건 파문 등을 놓고도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심의위원회는 고기영 차관의 후임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전초전 성격의 이번 재판에서 사실상 패한 점, 또 감찰위가 징계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한 점 등은 앞으로 징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건 오후 늦게부터 나온 소식이고 이에 앞서 낮 시간 동안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또 그에 앞서 정세균 총리도 독대했는데 현 상황을 보고했을 뿐 사퇴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과연 그게 전부였을지 이정신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따로 불러 10여 분간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날 정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로 국정 부담이 크다고 말해 징계를 주도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동반 사퇴를 건의한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는 민감한 시점이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도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취지를 추 장관에게 설명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가 끝나고 추 장관은 예고에 없이 청와대로 직행했습니다. 10분간 문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면담이 끝난 뒤 법무부가 내놓은 설명은 달랐습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에게 현 상황에 대해 보고를 했을 뿐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면담 사실만 인정할 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물론 문 대통령이 먼저 보자고 한 건지 추 장관이 먼저 가겠다고 한 건지조차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단순히 상황 보고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예민한 반응이어서 추 장관 본인의 거취에 관한 입장이나 향후 수습 방안 등도 얘기했을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여전히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려면 추 장관의 거취도 연계해야 한다는 정치적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여당 공식 입장에서 드러나듯이 윤 총장을 원칙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금요일로 연기된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리기까지는 추미애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법원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징계위 결정까지 지켜보자면서 말을 아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법원 결정 1시간 반 만에 주요 정당 가운데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단 2문장이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 판단한 게 아니다. 징계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과도 권고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그 마지막이 윤석열 총장이길 바랍니다. 다만 당내에선 감찰위 결과에 이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징계위원인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의 표명까지 잇따르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소집해 강도 높게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의 손을 들어줬다며 위법으로 점철된 윤석열 찍어내기에 부당함이 인정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위법 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하여야 하고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검찰개혁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해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자,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451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 아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난방기를 통해서 감염된 침방울이 6m 넘게 이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오늘 전체적인 코로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의 집단 감염은 인근 재활병원으로 번졌습니다. 에어로빅 학원에서 재활병원 직원이 감염됐고 이후 이 병원에선 하루 만에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재활병원에 밀폐된 실내 환경 탓이 컸습니다. 일부 층은 자연 환기가 가능하나 병원 전체적으로 환기가 어려워 밀폐의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전북대학교 이주영 교수팀은 에어컨을 켠 실내에서 6.5m 떨어진 곳까지 침방울이 날아가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팀은 지난 6월 전주의 한 식당 감염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당시 확진자 C씨와 같은 식당 안에서 거리두기 2m 간격을 훨씬 넘어선 6m와 4m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식당엔 에어컨 2대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감염자의 침방울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6m 이상 떨어진 거리까지 날아갔습니다. 보통 침방울은 입에서 나와 날아가다가 2m 거리 안쪽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밀폐된 실내에선 난방기나 에어컨, 공기청정기의 바람을 타고 이동 한계인 2m를 훌쩍 넘는 먼 거리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겨울이 되면 습도가 낮아질 거고 환기는 덜할 거고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전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의 실내 행사나 파티를 전면 금지했고 특히 수도권에선 10명 이상의 모임은 취소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전국은 1.5단계, 수도권은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첫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51명을 기록했습니다. 500명을 웃돌던 수준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위중증 환자는 하루 만에 21명이 늘었습니다. 중환자용 병상도 빠르게 줄어 이제 전국에 66개만 남아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수능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학교와 학원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보습학원에서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구로구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최대 학원 밀집 지역인 대치동의 한 종합상가 건물입니다. 지난달 29일 이 건물에 있는 영어 보습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수강생 1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학원 강사분이 최초로 확진된 상태로 지표 환자이신 상태고 수강생 중 15명은 중학생, 1명은 고교 2학년생입니다.
아직까지 원격 수업 단계가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뭐 소독이라든가 이런 거 철저하게 이제. 확진자 가운데 2명은 남양주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인데 같은 학년 전체와 교직원들이 전수 검사를 받았고 5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학원을 수강을 해가지고요. 그 접촉자를 통보를 받고 현재 우리 시에서 확인된 학생은 2명이고요. 확진된 학생들 중에 고3 수능 수험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진 학생들이 대치동 학원가를 다니다가 수험생들과 접촉했을 가능성, 그리고 집에서 수험생 가족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확진된 학생 중 일부는 대치동에 있는 다른 학원들도 수강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기숙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학생 7명과 교사 1명이 확진됐습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집에서 이제 다 온라인으로 수업하시고. 학교와 학원가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수능 시험을 이틀 앞둔 수험생 부모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막 여러 군데를 다니고 할 텐데 우리 애가 같이 그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죠. 수능 전날인 내일은 49만 수험생들에게 시험장이 적힌 수험표가 배부됩니다. 확진이나 격리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수험표 대리 수령도 가능한데 이들에게는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 위치가 안내됩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밤 10시까지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수능 당일 새벽까지 확진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최근 8일 동안 228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 중에 8명 이상 집단 감염 사례가 8건이나 됩니다. 접촉자의 접촉자, 이런 식의 연쇄 감염이 교회와 직장, 학교로까지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병상이 모자라서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황재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9명의 환자가 나온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교습소. 이곳의 집단 감염이 부산으로 전파됐습니다. 에어로빅 교습소와 관련돼 확진된 서울 광진구의 한 부부가 부산과 울산의 가족들과 모임을 하면서 감염이 전파됐는데 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던 부산의 한 교회에서 환자가 무려 3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 소식에 교회 주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아침 이사가 보통 5대면 있거든. 오늘 없더라고. 평일에도 그럼 예배하는? 새벽 예배를 하지. 최근 부산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감염원은 부산 진구의 한 음악실입니다. 장구와 색소폰 등의 악기 교습을 하는 이 음악실과 관련된 환자는 무려 127명. 음악실에서 헬스장과 요양병원으로, 또 헬스장에서 고등학교와 대안학교, 콜센터로 줄줄이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음악실 집단 감염이 접촉자들의 직장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산에서는 최근 8일간 228명의 환자가 쏟아졌는데 10명 이상 집단 감염 사례가 8건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 전담 병상은 이미 빈자리가 없어 어제 20명, 오늘 40명을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대구도 오늘 한 달여 만에 2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아직은 병상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부산에서 발생하는 거로 봐서는 일단 경증 환자가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받아주는 게 아마 생활치료센터를 여는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부산시가 자체 확보한 생활치료센터는 64개 병상. 방역당국은 지금의 감염 속도가 이어질 경우 2주 안에 병상 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확산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종식에 대한 희망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에선 크리스마스 전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가을쯤엔 선진국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행기에 실려온 상자들을 지게차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정리합니다. 백신을 냉동 상태에서 옮기기 위해 필요한 얼음 상자들입니다. 미국 대형 운송업체들은 이르면 다음 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수송이 가능하도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We'll ship within 24 hours of FDA authorization. So we could be seeing both of these vaccines out and getting into people's arms before Christmas. 미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4천만 회를 투약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15%에서 두통과 몸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긴 했지만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fter the second injection, the day after, my temperature rose. But after that, I was fine. 영국도 크리스마스 전에 백신 승인이 날 걸로 보고 접종 센터 마련에 나섰습니다. This could be available just in a few weeks, and this could, and I stress could, really be the salvation for humanity.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가을까지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만큼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20만 명씩 신규 환자가 쏟아지고 있는 미국에선 입원 환자가 넘쳐 로드아일랜드주 컨벤션 센터에는 병상 600개의 임시 야전 병원이 만들어졌습니다. We're expecting to be taking care of a lot of folks here. 캘리포니아주는 이달 중순이면 중환자실이 가득 찰 거란 우려에 외출 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의 실패에 24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스웨덴은 백신이 나와도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2년 뒤까지 내다본 장기적인 방역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58조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이 새로 편성이 돼서 내년 설 이전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지급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이렇게 여야가 예산안을 법정 기한에 맞춰 합의 처리하는 건 6년 만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가 55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기한을 지키게 됐습니다.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우리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최초로 헌법이 정한 기일에 또 정한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야당의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또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도 11년 만의 일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에 없었던 재난지원금 3조 원과 백신 예산 9천억 원이 우선 반영됐고 서민 주거안정자금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면서 7조 5천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지난 2차 때보다 절반 이상 줄었는데 그때보다 집합금지 업종이 적고 당시 편성한 예산도 남아있다는 점 등이 감안됐습니다. 백신 예산 9천억 원은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하는 데 쓰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계실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 물량은 전 국민한테 기본적으로 보급한다. 이런 자세로 구체적인 소요는 전문가들 의견을 기초로 정부가 최종 판단할 것입니다. 여야는 증액분 7조 5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예산 중 5조 3천억 원을 삭감했고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의 일부 삭감을 받아들이고 야당은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후 늦게 발생한 화재 소식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12층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소방차가 물기둥을 12층을 겨냥해 뿜어댑니다. 소방당국은 헬리콥터와 펌프차 등 장비 40여 대와 소방관 90명을 동원해 진화와 구조에 나섰습니다. 30분 정도 지난 오후 5시 10분쯤 불은 꺼졌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사망자 4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었습니다. 화재는 1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내부에서는 작업자 5명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창문 틀 교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숨진 2명은 12층 창문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50대 남성인 이들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로 알려졌고 불길이 번지자 창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망자 2명은 옥상으로 대피하던 중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대 남성 1명과 40대 여성 1명인 이들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추정됩니다. 다른 분이 뭐가 두 번 떨어졌대요. 그래서 본인은 사람인지는 몰랐고 그냥 창문 같은 데 떨어지는 줄 알았었다고. 소방관들은 아파트 내부에 있던 7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2명은 사다리 차로, 5명은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의식을 잃고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3번 연속으로 폭발음이 들린 뒤 불길이 번졌다는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아파트에서는 작업자들이 당시 난로를 피우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정부가 전세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호텔 개조형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다 여러 편의시설 덕에 이미 입주한 이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워합니다. 다만 호텔방을 개조한 만큼 입주 가능한 세대는 분명 제한적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이재원 씨가 어제 입주한 서울 성북구의 17제곱미터 5평짜리 원룸. 올 봄까지만 해도 관광호텔이었지만 코로나로 손님이 끊기면서 매물로 나왔고 LH가 사들인 뒤 리모델링해 122세대 임대주택으로 변신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인데다 옥상 정원에 도서관, 회의실까지 갖췄습니다. 부엌과 세탁기는 공용인 점이 아쉽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그릇 같은 것도 여기 다 있어서 새로 살 필요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도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편하고 좋아요. 정부는 이 같은 호텔 개조형 임대주택을 내년 전국에 1,000세대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광호텔은 대부분 역세권이나 대학 인근 등 우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풀옵션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1, 2인 가구에는 희소식이지만 문제는 3, 4인 가구용 전세 공급. 정부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세 수요를 의식해 매입 단가를 서울의 경우 평균 6억 원으로 높인 질 좋은 공공전세를 서둘러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불붙은 전세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시장에서 전세 매물 감소 부분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급격하게 매입 임대를 한다 해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죠. 실제 정부의 전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국 전세값 상승률은 0.66%로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치솟는 전세값은 매매 수요를 자극해 석 달 연속 둔화됐던 집값 상승폭도 지난달 다시 확대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만간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매매값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화물차 기사가 차에서 추락해 숨진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비슷한 일이 잇따르자 회사 측은 추락에 대비해서 고리 달린 안전줄을 몸에 메고 작업하라고 했는데 정작 그 고리를 걸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항의하자 현장 관리자는 떨어질 때 어디든 걸면 되지 않냐는 황당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화물차 기사 김모 씨는 2달 전 남동발전 측으로부터 안전줄을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차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할 때 추락을 막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작업 현장엔 줄에 달린 쇠고리를 걸 곳이 없었습니다. 생명줄인 그 줄은 치렁치렁 끌리기만 하고
거추장스럽기만 한 장식용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데 걸리면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게. 현장 관리자 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넘어질 때 이 고리를 딱 걸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이거 서커스 단원도 아니고. 지난 8월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해 추락 사고를 차단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남동발전 공약은 하도급 화물차 기사들에겐 예외였습니다. 안전고리 같은 거를 걸 만한 데가 천장에 있나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28일 숨진 심장선 씨 역시 남동발전 지시에 따라 쓸모도 없는 안전줄을 몸에 메고 있었습니다. 원청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게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시시하고. 화물차 기사들이 요구하는 시설은 안전줄 고리를 걸 수 있는 봉, 그리고 차 위에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입니다. 숙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 바닥을 낮추고 석탄재를 막아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미 상당수 다른 화력발전소들이 설치한 안전시설들입니다.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발전소 측은 하도급 업체에게 안전조치를 하라고 고지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심씨 유족 측은 고인의 실명을 기사에 써달라고 MBC에 요청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도급 업체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남동발전 측에 고인의 이름을 걸고 맞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법원의 강제 집행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 방사기를 쏘아댔죠. 이렇게 공권력 집행에 반복해서 폭력적으로 맞서온 이 시설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건물 안에서 가스통과 석유통이 발견됐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서울 장위 10구역. 교회 관계자들이 버스 위에서 화염 방사기를 들고 법원 집행 인력을 향해 불을 뿜어댑니다. 수십 개의 화염병도 계속해서 던져댑니다.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기 위한 법원의 세 번째 강제 집행은 교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7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용역업체 직원과 교인 등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폭력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5일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교회 본관과 별관, 주차장과 창고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화염 방사기와 LP 가스통, 석유통 같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교회 안에 화염병은 따로 없었어요? 무슨 소리 해야지. 하지 마. 일부 항의가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명도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은 법원 인력이 먼저 공격해 정당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 철거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우리가 지극히도 적은 숫자 40여 명을 통하여 저들을 무차별이나 물리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측은 서울시가 감정한 이주보상금 82억 원보다 훨씬 많은 300억 원가량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화염 방사기와 화염병 사용 등 폭력 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처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어제 가정집 냉장고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발견 당시 집 안에는 무려 5톤 분량의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아이한테 학대 흔적은 없었다고 하는데 2년 동안 방치된 건 복잡한 출생 신고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장고 안에서 2년 동안 유기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가정집은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방문했을 당시 무려 5톤의 쓰레기로 집안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7살, 2살 아이를 키우던 40대 엄마의 방임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영아의 시신까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0대 친모는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닐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혹시 친모가 아픈 아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걸로 나와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뭐 살해했을 그런 가능성은 친모는 법정 미혼모로 친부와는 교류가 없어 양육비 등의 조력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017년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34살 미혼모가 혼자 출산한 신생아 2명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가 사망한 뒤 시신을 여러 해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미혼모가 혼자 집에서 출산할 경우 출생 신고를 하려면 함께 있던 사람들의 서면 증명을 받아야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출생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면서 아이들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제도는 현재는 내가 안고 내가 데리고 있는데 내 애라고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려면은 특별 대리인 선임을 또 해야 돼요. 영아 사망과 유기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음식에서 쥐가 나왔다는 믿기지 않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들어있던 용기에 쥐가, 그것도 살아있는 쥐가 들어있었는데요. 해당 가게는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본사 측은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 안. 제대로 먹지 않은 음식들이 탁자 위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야근 중 발생한 사건으로 난장판이 된 직후의 모습입니다. 흰색 플라스틱 용기 안 족발 반찬으로 온 부추 무침 사이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살아있는 쥐였습니다. 여기 앞에 있잖아요. 봤어요? 보이세요, 선배님?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제보자는 다른 직원 7명과 함께 야근을 하다 야식을 주문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배달을 해서 먹었던 전국적으로 매장이 있는 족발집이었습니다. 이제 배달이 왔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죠. 부추 비비려고 후배가 부추무침을 뒤집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왔어요. 문제의 플라스틱 용기는 비닐로 밀봉된 채 배달됐습니다. 배달 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들은 즉시 가게에 항의를 했지만 가게 사장은 처음엔 배달원만 보내 음식을 회수해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화를 내자 그제서야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회식비 100만 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이 제의를 거절했고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뭐 돈을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굶고 있어요.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밥 먹던 밥상에서 갑자기 나온 건 똑같아요. 하지만 본사 측은 가맹점과 해결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주방에 CCTV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사장은 일단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자기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음식이 포장됐을 당시의 CCTV라면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종업원이 부추를 묻히고 포장을 한 10여 분 사이 영상에서는 쥐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CCTV가 다 있어요. 확인을 다 해봤어요. 저희도 이제 확인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종업원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순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놓지는 않아요. 이렇게 옆으로 펼쳐놔야지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못 지나가는데? 취재진의 눈앞에서 쥐 한 마리가 주방 바닥을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쥐 있네. 쥐 있네. 봤어요. 쥐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유명 방제업체의 관리를 받는 식당이었지만 주방에 쥐가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들은 식약처에 음식에 담겼던 쥐의 사체를 보내고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지난달 30일 관할구청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구청 측은 가게 측이 인정을 했다면서 위생관리 책임을 물어 가게 측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쥐가 어떻게 음식물에 들어가고 포장돼 배달까지 됐는지는 구청 측 조사에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정확한 경위 파악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경찰은 아동학대로 보고 해당 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최근 교무실에 있던 한 교사의 컵이 사라지는 등 수상한 일들이 잇따랐습니다. 유치원 측이 CCTV를 확인해보니 범인은 동료 교사인 40대 여성 박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충격적인 장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점심 박 씨가 6살 아이들 반 앞으로 가더니 복도에 놓인 급식통의 뚜껑을 열고 앞치마에서 작은 플라스틱 약병을 꺼내 정체불명의 액체를 2차례 짜 넣은 겁니다. 박 씨가 액체를 넣은 음식은 아이들 11명이 먹었습니다. 치마에 약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액체를 쓱 뿌리는 장면이 목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정말 멍하게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그 즈음 아이들 중 일부가 복통과 설사가 있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뭐 먹였다길래 차라리 술 만지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확인 안 된 상황인 거 훨씬 더 답답한 거죠. 박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과 10일에는 교사들이 먹을 급식에 역시 비슷한 작은 약병을 꺼내 액체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박 씨는 유치원 측에 맹물을 넣은 것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힘들었다고 심리적으로 말씀하시긴 하는데. 교육청은 어제 박 씨를 직위 해제했고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끼쳤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약병을 국과수로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1년치 유치원 CCTV를 압수했습니다. 하루하루 다 분석을 할 겁니다. 날짜, 시간대별로 해서 어떤 위해 행동을 했는지. 경찰은 설령 박 씨의 주장대로 급식에 넣은 게 맹물이라 하더라도 관련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최근 나이키가 SNS를 통해 공개한 광고 영상이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1조선인을 비롯한 일본사의 차별과 집단 괴롭힘 문제를 다룬 내용인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10대 소녀 3명입니다. 영상은 제1조선인과 흑인 혼혈,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여학생의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時々考えるんだ。私って何者？できることなんてあるの？私期待外れなのかな？このままでいいのかな？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학생을 이상한 듯 쳐다보는 사람들.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 때문에 학교에선 놀림거리가 되고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현실. 편견과 차별의 시선에 아이들은 움츠러듭니다. 全部無視できたらいいのに我慢しなきゃ気にしないふりしなきゃ 하지만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반전이 시작됩니다. 축구 선수로 경기장에 나서는 그녀들. 화면이 뒤집히며 그녀들의 생각도 뒤집힙니다. でもそんなことないかもねないねないでしょありえないって 유니폼에 나카모토 대신 크게 김이라는 성씨를 써붙이고 경기장을 질주하는 그녀들을 통해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며 2분짜리 광고는 끝을 맺습니다. ありのままに生きられる世界になるってでもそんなの待ってられないよ 실제 조선인 학교에 다니는 선수가 광고의 취지에 공감해 출연하기도 했는데 공개 나흘 만에 유튜브 920만, 트위터 1,4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광고라는 등 긍정적인 댓글도 있지만 일본인이 인종차별한다는 인상 조작이다. 마케팅 담당자 제정신이냐. 나이키가 조총련과 짰다는 등 일본인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수만 건에 이르는 비난 댓글들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경화된 일본 사회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논란 속에도 나이키 재팬 측은 여자 선수들을 계속 격려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면 마스크에 덧대면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마스크 필터. 시중에 팔고 있는 제품을 검사해 봤더니 보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 허다했습니다.
KF94 필터라는 어떤 제품은 검사 결과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근까지 판매된 마스크 필터들입니다. KF94 성능을 갖췄다며 면 마스크에 필터를 덧댔으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합니다. 원래 KF94는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효과가 94% 이상이라는 뜻인데 실험해보니 이 필터는 29%에 불과했습니다. 써봤자 코로나 예방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처럼 KF 보건용 마스크 효과를 내세운 마스크 필터 10개를 조사한 결과 효과가 보건용의 최소 등급인 KF80에 못 미친 제품이 7개나 됐습니다. 올봄 마스크 대란 때 필터를 구해 면 마스크를 만들어 쓰거나 봉사활동으로 제작해 기부한 시민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94 정도라고 써 있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안 걸린 게 다행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KF가 붙은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능을 관리하지만 필터의 경우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이어서 식약처 검증 없이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이나 안전관리 대상 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지금 속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원은 바이러스 예방이나 비말 차단 등을 내세우며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필터 100개 중 68개는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였다며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인천 아라뱃길 인근 3곳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의 일부가 잇따라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이 신원 확인을 위해서 시신의 얼굴을 복원해서 공개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인천 경인 아라뱃길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수로 가장자리에 떠 있었는데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9일 뒤 약 4km 떨어진 강둑에서 한 달 뒤엔 3km 거리의 야산에서 잇따라 시신 일부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마지막으로 시신 일부가 발견된 인천 계양산 인근의 야산입니다. 이곳에서 약초를 캐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유기된 지 한참이 지나 뼈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섬찟하죠. 아무래도 시체가 발견됐다 그러고는 그렇잖아요. 거기 가는 게. 조사 결과 신체 일부들은 모두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유기를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강력 사건 연계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망자를 키 160에서 167cm 사이의 30, 40대 여성으로 추정했습니다. 혈액형은 B형이고 치아에 치료한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개골을 기초로 얼굴까지 복원해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단서라고 할 수 있는 신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1,800여 명을 동원해버린 134차례 수색, 전국 실종자 등 45만 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혀 신원을 확인할 만한 유류품이나 다른 특징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주변에 연락이 끊긴 여성이 있거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적극 제보해달라며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도움에 기대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가 안내견 훈련을 받고 있는 강아지의 출입을 막아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급하게 사과글을 올리고 안내견의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문도 붙였지만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롯데마트가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에 올린 사과문.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너무 무성의한 사과다. 매니저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롯데 매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예비 안내견을 훈련하는 퍼피 워커 활동을 했던 A씨는 공주라는 훈련 안내견과 백화점에 갔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백화점에서 개를 데리고 들어갔더니 보안 요원이 되게 놀라시면서 여기 개 데리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훈련 중인 안내견은 백화점 출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해도 소용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저는 핸드폰에 법령을 캡처해서 들고 다니거든요. 큰 백화점에서는 다 들어갈 수 있다더니 데리고 오신 분이 장애인이 아니시지 않냐고 계속 그 말을 몇 번씩 하시면서 저희를 데리고 보안실로 가셨거든요.
결국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노와 롯데의 합성어까지 등장했고 롯데 포인트 카드를 반으로 자른 사진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논란이 된 마트가 있는 지역의 구청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퍼피 워커들은 안내견 출입 거부가 이 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입장 거부는 너무너무 흔해요. 왜 굳이 훈련을 저희 매장에 와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셔도 안 됩니다. 8년 전이나 변함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더 많은 사회적 노력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부 중인 안내견을 데리고 출입했을 때도 이게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좋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으로 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끌려간 이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태평양 전쟁 때 그곳에서 숨진 탓입니다. MBC가 오랜 추적 끝에 남태평양으로 강제 동원됐다 돌아온 피해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생생하고 끔찍한 증언을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나이 92살인 경남 창녕의 안옥순 할머니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 남태평양의 작은 섬 팔라우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불과 12살의 나이에 끌려온 안할머니는 연합군의 공습을 피해 일본군의 식량을 실어 나르고 파괴된 군사시설도 보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함께 끌려간 어머니는 고향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성비리층께 화장해가고 나올 때 들고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바다에 던져버렸어. 당시 끌려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 가혹한 중노동에 혹사당하면서도 음식조차 제대로 배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도 굶어서 죽은 사람 많아요. 고생 말도 못한다. 그 농사 안 짓게 굶다시피 굶고 이렇게 살아남았다. 하루하루는 처절한 지옥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비행기 때리기에 폭탄 갖다 떨어지 말 못하지. 양석이 있어 밥을 어떻게 얻어먹나. 기관단 총을 막 다다다다 하고 지나가면 불이 막 다다다다 지나가면 배선 창에 그런 걸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맞으면 피가 밑으로 구워 먹는데 맛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해서 찾아 먹다 보니까 고기 가져온 사람이 인육을 가져왔다. 이게 우리가 먹는 게 인육이다. 너무 큰 고통 때문에 간신히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삶도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쟁 그 참사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자기도 총탄에 맞고. 당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확한 기록은 없고 다만 일본 후생 노동성은 자신들의 자료를 통해 9,400명 정도가 노무자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 연구자들은 당시 태평양의 섬들로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의 60% 정도가 전쟁 피해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습이 심했던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사망을 했거나 또는 부상을 입었을 비율이 상당히. 하지만 태평양 지역에서만 전몰자 7만 4천여 구를 수습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유해 수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정부는 최근 친환경 추세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 태양열 발전 같은 청정 에너지에 투자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중립, 즉 0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 할 석탄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두고 석탄 발전에 돈이 덜 들고 신기술로 친환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런지 김미희, 김민욱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가 절경인 강원도 삼척의 한 해안가.
금빛 모래밭이 펼쳐진 곳에 항만건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3km 떨어진 폐광산에 2100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2개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설 중입니다. 이 방파제는 석탄 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실어나를 하역 시설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며 모래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변 길이가 5.2km 되고 옆에 해송 길이도 역시 약 한 3, 4km 되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죠. 오는 2024년 2080메가와트급 석탄 발전소가 들어설 강릉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석탄 하역장이 들어설 해안가는 마구 파헤쳐지고 깨끗했던 모래가 있던 자리는 오염된 모래들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돈만 2조 원에 공정률은 50%를 넘었지만 주민들은 석탄 발전소 건설에 반대합니다.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해양 오염 이런 것까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생계 문제까지도 걸려 있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이 곳곳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해안 지역에 침식을 일으키고 대기 오염 물질을 내뿜는가 하면 막대한 온실가스를 뿜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민들은 못 살게 되고 바다는 저렇게 다 망가지고 지구는 기후위기로 해서 모든 생명권들이 다 위험을 받는 이러한 이상한 공사를 왜 하느냐? 이곳은 충청남도 당진입니다. 6,000메가와트급 원전 6개와 비슷한 대규모 석탄 발전소 단지가 운영 중인 곳입니다. 발전소 굴뚝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곳 한 곳에서만 지난 한 해 동안 2,9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나 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도 막대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436톤을 배출했습니다. 이렇게 쏟아낸 미세먼지는 인근 지역은 물론 수도권까지 위협합니다. 인근 배추밭에는 시꺼먼 석탄가루가 떨어져 있고 소음과 분진에 마을을 떠난 주민들의 빈집도 모입니다.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그런 오명을 안고 있는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소음도 상당히 심하고요. 날리는 석탄가루 분진도 너무 심하고. 국내에서는 석탄 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먼저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온실가스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더욱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협 때문입니다. 2020년 벽두부터 지구촌에 충격을 줬던 호주 대산불. 초여름에는 중동과 남아시아, 아프리카를 뒤덮은 기록적인 메뚜기 때. 여름에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를 강타한 전대미문의 물폭탄. 생태계의 보고인 시베리아와 아마존을 뒤덮은 불길. 가을에는 미국 서부를 집어삼킨 초유의 메가 산불. 그리고 코로나19 역시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에 의한 생태계 파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가 전부 박쥐에게서 왔는데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제 아열대 지역으로 서식 분포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접점이 좀 넓어진 면이. 많은 국내외 기후 생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배후에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We're in the midst of a climate emergency. That's not the world I want to leave to my kids. It's not the world you want to leave to your kids.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석탄 발전소는 모두 60기. 이들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고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약 25%를 내뿜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꼭 필요하다는 쪽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값이 싸고 경제적이라는 것. 둘째, 신기술로 친환경적인 석탄 발전소를 지으면 환경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새로 짓는 석탄 발전소가 친환경이라는 주장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초초임계압 발전이라는 신기술인데요. 기존 발전소보다 고온 고압의 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는 어떨까요? 기존 석탄 발전의 경우에는 1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약 82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친환경적이라는 초초임 계압 방식은 1기가와트 시당 800톤이 조금 안 됐습니다. 기존 석탄 발전보다 조금 줄었을 뿐 LNG 발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습니다. 경제성은 어떨까요? 석탄 발전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싼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로 눈을 돌리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비영리 금융연구기관인 카본트래커가 지난해 한국 전력시장의 재무 위험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4년 뒤인 2024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신규 석탄 발전이 신규 태양광 발전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기존 석탄 발전을 운영하는 비용도 태양광 발전보다 비싸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재생에너지 가격은 떨어지는데 석탄 발전 비용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역전되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수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보다 확대되고 시장이 넓어지고 기술 투자가 되고 효율성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이 골든 크로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세계로 눈을 돌리면 이미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 짓고 있는 7기의 석탄 발전소도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잃어버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린 공적 기업에 있는 공적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재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책임지느냐? 안 지죠. 결국에는 국민 세금 납부자들, 전기요금 납부자들이 그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있고 연구자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내년부터는 파리기후 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신기후 체제 원년입니다. 유럽과 중국, 일본 등 18개국이 2050년과 2060년 사이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석탄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2023년, 영국과 이탈리아는 2025년, 캐나다 2030년, 독일은 2038년까지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했고 미국과 인도도 지금보다 석탄 발전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나 기업은 더 큰 경제적 부담과 국제사회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And solar and wind is much cheaper over 30 years. It's going to end up in stranded assets, which you'll never pay back. 전 세계 연기금과 삼성물산 등 국내 투자자들이 석탄 발전에서 발을 빼기로 한 것도 이런 부담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억 톤의 온실가스를 내뿜을 7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지으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30년대에도 30기에서 50기의 석탄 발전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속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그러한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거죠.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발전소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기업과 한 약속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석탄 발전에 대한 보상에는 세금이 들어가고 그 돈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광주에 사과하더니 전두환엔 침묵. 자, 광주에 가서 사과를 했는데 어제 전두환 재판에는 침묵했다면 딱 누군지 떠오릅니다. 예, 짐작하셨겠지만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그제 어떤 인물은 언급했다가 혼쭐이 나고 있고 어떤 인물은 언급하지 않아서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네. 먼저 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정치권 논평들 보시겠습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광주 학살을 자행하고도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사법적 단죄를 받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야 법 앞에 심판받을 수 있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밝혀져야 할 진실은 이제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도 시민들에게 호통을 치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민주화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자, 지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등은 전두환 씨라고 부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국민의당은 이 두 가지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승복하면서도 전두환 씨에 대한 뉘앙스는 조금씩 다른 거죠. 자, 97년도에 이제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이 됐잖아요. 네. 당연히 전 씨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우 대상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호칭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들어서선 거듭해서 광주 무릎 사과처럼 광주에 대한 속죄, 사과를 강조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호남 다개서기, 이른바 서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면서 진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인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가 반발이 거세요. 예, 국민의힘이 이번엔 다른 전직 대통령을 언급했다가 여권으로부터 집중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힘 빼기와 공수처 출범으로 정부 여당이 면책 특권을 누리려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던 주 대표가 전직 대통령들을 사례로 들었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울고 계실 거다라고 언급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네.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 시국을 풍자한 연극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욕을 하니 뭐 이런 상념이 다 있어. 이점 가면 막 가자는 거죠? 4년 전 주호영은 민주공화국 위해 검찰개혁, 공수처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지금 주호영은 공수처 설치가 민주공화국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데가 없고요. 그런 반면에 검찰 견제할 기구나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이야기가 수년째 논의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정비되리라고 보고요. 영상 중간에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이렇게 말한 거는 그때가 이제 노 전 대통령 현직 때였죠. 예, 16년 전 당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주호영 초선 의원의 모습인데요. 네.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했던 주 대표가 지금의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을 다시 인용한 것에 여권이 발끈한 겁니다. 네. 이때 욕설 등이 문제가 돼서 당시 주 의원은 결국 사과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 일로 재소환되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올해의 골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골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조규성이 이란전에서 터뜨린 강력한 중거리포. 때리는 순간 골을 직감한 미사일 슛.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 같죠? 세리머니는 또 질라탄 같네요. 이번엔 오세훈의 감각적인 터닝슛입니다. 넘어지면서 날린 반박자 빠른 슈팅. 몸을 날린 우즈벡 골키퍼도 이번 막을 수가 없네요. 다음은 이동경 선수입니다. 요르단전 후반 추가 시간에 파울을 얻은 뒤 자신이 직접 해결했죠. 궤적이 아름답네요. 종료 직전의 결승골이라 더 극적이었어요. 네 번째는 여자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죠. 장슬기의 재치 있는 칩샷. 한 바퀴 돌고 한 명 제치고 그대로 슛! 베트남 수비수들이 몸을 던져도 소용이 없네요. 다섯 번째는 스페셜 매치에서 나온 송민규의 올림픽 대표팀 데뷔골입니다. 첫 발짝 경기였는데 A 대표팀 수비수 3명을 차례로 제치고 슛! 이렇게 침착할 수 있나요? 마지막은 올해의 골 2연패를 노리는 선수죠. 황의조의 멕시코전 논스톱 슈팅. 손흥민과는 이제 눈빛만 봐도 통하는 느낌이네요. 축구대표팀 올해의 골은 팬투표로 뽑는데요. 축구협회 홈페이지에서 일주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서 케이타 돌풍 못지않게 화제를 모은 게 현대캐피탈의 트레이드죠.
주축 선수를 내보내고 과감하게 리빌딩을 택한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을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주장이자 팀의 상징이었던 신영석을 이적시키고도 계속된 연패.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최태웅 감독은 의연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팀을 재편하는 과정이라 보고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데 들어온 선수들 아직 어리고 실력 부족하지만 믿어주시고 선수들의 마음을 강타하는 멘트로 어록 제조기로 불렸던 최태웅 감독. 이게 생각나네요. 너는 문시호 아빠다. 본인도 자극이 됐다고 얘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과감한 트레이드 뒤에 따르는 고충으로 요즘엔 작전 타임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때론 달래기도 하고. 얘들아 힘들지? 우리가 인내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답답할 땐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 화가 나야 돼. 열이 받아야 돼. 화내라고요? 경기를 지고 있는데 왜 내 눈치를 보냐. 상대랑 경기를 해라. 지면 너희들이 화가 나야지. 이런 메시지예요. 경기 중에도 표정이 몇 번씩이나 뒤바뀝니다. 선수 은퇴와 동시에 지휘봉을 잡고 우승 2번과 준우승 2번 등 쉼없이 달려온 5년. 최태웅 감독은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을 보며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재밌던 걸 다시 느끼고 있어요. 어떤 배구인으로 남고 싶냐라는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은 그냥 배구에 미친 사람이 있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대부분 직장인으로 구성된 8부 리그 축구팀이 프리미어리그 1위 팀과 대결을 펼치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명진 기자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8부 리그 팀 마린FC의 홈구장. 경기 종료 직전 얼떨결에 몸을 날린 헤더가 마린의 결승골로 연결됩니다. FA컵 64강에 진출한 마린 선수들이 한 대 엉켜 기쁨을 나누고 담장에 걸터 앉아 구경하던 동네 주민들도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8부 리그 팀의 역대 2번째 64강 진출. 그 자체도 대단했지만 대진 추첨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39 Tottenham Hotspur. 프리미어리그 1위 팀 토트넘을 상대하게 된 겁니다. Jose Mourinho will be on some chairs just the other side of you. To get 7 games under our belt to get here, that's the reward. 마린 구단 SNS에 모리뉴 감독과 손흥민 사진이 올라오는 등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결승골을 넣은 주장 커민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t's absolutely unbelievable. I'm thinking, yeah, I'd get a chance to play against Tottenham. 무려 166계단 차이가 나는 두 팀의 대결. 다음 달 리버풀 작은 동네 마린의 홈구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추위가 심하진 않지만 12월 본격 겨울에 접어든 만큼 공기가 차가우시죠. 수능 예비 소집일이기도 한 내일은 아침 기온이 조금 오를 텐데 여전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을 맴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또 바람이 잠잠하다 보니 충북에서는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여서요.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산맥을 넘으면 수분을 더욱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해안 지방에는 대기가 특히 메말라가면서 부산과 울산 등 지에는 일주일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영동 지방도 닷새째 주의보가 계속됩니다. 앞으로 열흘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아침과 낮 사이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릅니다. 서울과 대구 영하 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8도, 대구 10도가 되겠습니다. 수능 당일부터는 찬바람이 약간 불면서 금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란 하늘이